네, 안녕하세요. 댕경재입니다. 또 유튜브를 또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1분기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기업들을 추리고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 작년에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 대비해서 과연 밸류가 매수할 만한 적정 가격인가 이거를 또 질문을 해봐 하면은 확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서 이제 사업 구조도 살펴보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 주가라는 게 1분기 실적만 좋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분기, 3분기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실적까지 과연 좋아질 수 있겠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있어야 주가도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이제 분석을 했었던 종목들은 이번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얼마나 내가 많은 종목들을 과거에 분석을 했느냐, 내가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축적될수록 조금 더 투자 수익이 확실히 더 좋아진다는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일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달에 주가 증시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의구심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뭐 미 연준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대만 증시가 한번 또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뭐 연동돼서 같이 하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만은 제가 좀 보니까 어, 정전인가? 한번 정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정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뭐 경쟁력이나 이런 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정전이 났다고 해서 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이제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한.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냥 가차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을 팔 때 과연 그럼 대만만 팔겠느냐? 매도를 할 때 거의 바스켓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또 2분기 다음에는 이제 또 회복될 수 있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또 뭐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도 뭐 똑같은 현상이었죠. 뭐 대만의 정전 사태와 비교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져서 각 국가들이 봉쇄를 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뭐 크게 이상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공장도 그대로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뭐 문을 걸어 잠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영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기업의 그런 다른 펀더멘털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 뭐 3분기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 주가는 그거에 연동이 돼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한국 증시가 이게 21년 1월에 14.7배에 도달을 했었다. 이것은 과거 2007년 7월과 같은 멀티플이다. 따라서 지금이 주가가 뭐 고점 내지는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리고 또 증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1월 달에는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밑에도 썼었지만 과거 2007년의 PBR 14배와 지금 PBR 14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익과 자산과 지금 기업들의 이익과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14점 몇 배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민감형 업종과 주식들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을 반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과거 2007년과 같은 고점이겠느냐 그런 판단은 이제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EPS 추정치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자료인데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2011년 그 유럽 사태가 터진 순간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을 타면서 2020년 대략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10년 동안 EPS 추정치는 계속 하향을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에 반짝했죠. 그래서 이제 2017년 맞죠? 2017년에 이제 드디어 글로벌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글로벌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2018년도에도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존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바뀌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이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도 많이 하는데 예측이 되어야 대응이 가능한 건데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는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특히 신흥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관점에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트럼프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쳐졌고 신흥국들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굉장한 큰 타격. 그리고 또 미국 달러도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달러로 거래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10년 동안 EPS 추정치가 하강 국면이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EPS 추정치가 상당폭으로 올라왔죠. 그럼 이제 또 다시 2017년처럼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진짜 이번에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추정치냐.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제 개인적인 분석 툴을 이용해서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 이건 추세적으로 가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이게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이러한 EPS 추정치 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가려면 결국 그 삽질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건설, 철강, 기계, 조선, 해운 이런 쪽들이 사라져야 결국 증시는 간다. 그럼 과연 반도체는 죽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이제 반도체를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로 보시더라고요. 그럼 반도체는 과연 죽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업종이나 섹터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러한 약간의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종목마다 다르겠죠. 반도체라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더라도 또 실적이 좋은 반도체 기업들은 또 주가가 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제 생각에는 이쪽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섹터나 서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증시 상승과 함께 동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뭐 지금은 이제 부각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작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다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약간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는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올해 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말 그대로 삽질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투자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좋은 거.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을 때는 뭐 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잘 된다, 좋다 하는 기업들을 이런 따라잡는 투자가 과연 옳은 투자인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세요. 2019년 그때는 아무도 2차 전지에 관심이 없었죠. 2018년에는 아무도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무도 관심 없는 이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을 것이죠. 종목마다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꾸준히 사서 모아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으로 외국인 기관보다 개인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제약도 있고 뭐 자기들이 사고 싶어도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는 그런 상황이 없죠. 그리고 뭐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사고 싶지 않으면 현금만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규제와 제약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인데 단점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게 어쨌든 전업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업이 아니다 보니까 퇴근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도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개인 투자가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투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몸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실전에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 PER은 한 14배 수준 그리고 최저는 한 7에서 8배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2011년 이후를 보면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혔던 이유는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올라가려면 누르고 내려가려면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게 10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동안 또 종목마다는 또 큰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한샘, 뭐 SPC 삼립, 그다음 화장품, 아모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 메디톡스, 인바디 네, 이런 것도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이벤트다. 네,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내 종목 내가 투자한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지 이 증시를 중심으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증시와 섹터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조금 비싼 주식을 살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아래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주변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엄청 많아요. 엄청 뭐 유튜브 방송도 많고 뭐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좀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더 어렵거든요, 사실. 어려운 길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더 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 업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처럼 그렇게 펄을 높게 받을 수는 없다. 대신에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이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그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매력이 이제 컸었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고 버티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 뭐 그런 경향이 많았고 사실 이 제조업이나 시클리컬 쪽은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플랫폼, 금융 이런 쪽은 미국이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뭐 개인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플랫폼 독점화가 되면서 시클리컬에 돈이 안 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확 몰리면서 고밸류가 계속 고밸류가 되면서 한 10년 동안 성장을 한 건데 이 플랫폼 기업이 과연 그렇게 높은 경쟁력과 기술력이 필요한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점 효과거든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보다는 카카오가 초기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카카오가 먼저 그 메신저로 선점을 했기 때문이죠. 그 뒤에 다음도 진출했고 여러 대기업 진출하려고 했었지만 나 혼자 카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카톡을 쓰는데. 그 초창기에 그 선점 효과, 그 선점 플랫폼을 독점하면서 지금의 이제 황소 개구리처럼 비즈니스가 이제 커진 거죠. 근데 사실 카카오도 뭐 3, 4년 전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만 비싼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황소 개구리 비즈니스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높은 멀티플을 받쳐줄 수 있는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이 뭐 주도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관심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는 종목들 위주로 스스로 분석을 해서 발굴하는 게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2021년, 2022년, 2021년은 210조, 2022년은 245조 정도로 한국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을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업계에서는 2,200포인트를 이제 코스피 상단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2,200으로 V자 급등을 했을 때 대부분이 이건 버블이다. 이거는 다시 뭐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내려가야 된다. 말이 안 된다.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데 유동성을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글들 굉장히 많았죠. 이런 뉴스와 그다음에 뭐 증권사 의견이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만 다 틀렸죠. 100%다 틀렸습니다. 2200이 고점이라고 했는데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갔죠. 그만큼 이 지수라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그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그 매크로를 예측하고 분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로 봐야 된다. 증시가 이 정도 이번 분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적정 지수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맞춘다고 해서 맞추려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판단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 지수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내 보유 종목들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증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는 2분기까지 적정 지수는 한 2,800포인트, 2,88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지수가 하락해 준다면 이거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도달 안 하고 오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은 945포인트였나? 네. 이 코스닥은 거의 다 조정을 많이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지수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종목들의 이제 밸류 대비 주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매력이 있다. 그러면 지수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종목의 밸류까지 매력이 있다면 이제 그때는 이건 뭐 분할로 매수해도 되는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안 잡히는 게 증시엔 더 유리하다. 이게 뭐 잡히는 순간 이제 유동성도 안 할 거고 이제 그 미 연방에서는 나 이제 뭐 정상화 됐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증시 부양을 할 필요가 있겠냐 다 수축해라 긴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가 100% 잡히지 않고 조금씩 여지를 남겨주면서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거. 그렇다고 작년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작년에 백신이 나오면서 증시가 환호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백신이라는 어느 정도의 방어책이 있으면서 이게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 그게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만 호재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잡혀야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좋아진 초입에서는 이 문제가 과거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게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의 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인플레로 대부분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봤을 때 인플레가 3분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분기가 피크가 되고 4분기부터는 이게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 또는 하락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가 3분기가 피크라고 한다면 아직 1분기 실적만 나왔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갑자기 떨어지지 않겠죠. 네. 2분기까지는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럼 만약에 2분기까지 딱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3분기를 바라보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3분기가 피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인플레 관련해서 시크리컬에 매매를 하겠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이제 3분기가 피크면 보유 기간이 지금 뭐 3개월 뒤부터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주식이 싸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걸 과연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시클리컬이 주목을 받으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쪽이 있죠. 뭐 이전에는 뭐 반도체가 좋다던 지금 반도체에 쏙 들어갔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전기차 저쪽 한다니 쏙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반도체나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여기서 끝이 나겠느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 심리가 주가가 한 5개월, 8개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끝났구나. 뭐 이제 뭐 재료가 소멸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적을 뛰어넘는 재료는 없습니다. 테마도 없고요. 근데 지금 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니냐? 예, 그쵸?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3년, 5년 동안 2차 전지의 성장률을 넘어설 수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아무리 봐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2차전지 뭐 삼성, SDI, LG화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한 35배 정도는 받고 있죠.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적정 밸류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왜냐? 2차전지가 앞으로 3년, 5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는데 거기 선방 업체들인 걔네들이 멀티플 30배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 SDI, LG화학 주가가 오른 게 그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멀티플 상승으로 반영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뭐 폭스바겐의 내재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걔네들 절대로 100%다 내재화 못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걔네들이 100%를 내재화를 해서 사업을 이어나간다?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근데 왜 계속 내재화 얘기를 하느냐? 주도권이죠, 주도권.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우리 무시하지 말라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약간의 내재화는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요새에는 뭐 2차전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뭐 소재나 이쪽 밸류 체인을 보면 걔네들은 뭐라 그럴까요? 폭스바겐 내재화를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섹터로 연결이 돼서 같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지금 한 멀티플 PER 4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PER이 뭐 35배 이하로 떨어진다. 그거는 단순히 PER이 30 이상이면 비싸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2차전지 산업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PER을 40배 이상 받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35 정도면 매수할 만하구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른 쪽에 신경이 써 있으니까 이쪽은 점점 소외되면서 밸류 메리트가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2차전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장비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겠죠. 언제 실적이 좋아지고 언제 실적이 나빠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소재 기업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소재 기업들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LNF가 있고 첨보가 있고 일진머트리얼즈가 있고 그 외에 또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멀티플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경쟁력과 밸류 측면에서 이 종목이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좀 비싸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관점에서 지금 주가를 바라보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1년, 2년 동안 안 팔 거야. 그러면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매수하고 한 달 뒤에 팔아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저평가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 많다는 건 저평가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관점을 바라봐서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는 비싸지만 이 기업이 저평가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2년, 3년 뒤까지 계속 보유를 한다고 가정하면 2, 3년 뒤의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주가는 싼 거다. 왜냐하면 이익이 앞으로 2년, 3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단순히 이 업종은 이렇고 저 업종은 저래서 이 종목은 안 돼, 이 종목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목 기업 특성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 뭐 시클리컬을 사야 된다,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기업을 좋아서 봤고 앞으로 2년, 3년 뒤 실적을 예측을 해봤는데 좋아서 밸류도 매력적이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더라. 그게 업종을 보니까 2차전지더라.
특히 업종을 보니까 뭐 조선이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주식을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번 유튜브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석가탄신일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